안녕하십니까. 오늘 극강 대한민국의 나라 만들기 역사 제5강의 주제는 4.19와 5.16을 다시 생각한다 입니다. 다 잘 아시는 대로 1940년 4월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붕괴했습니다. 뒤이어 민주당의 내각 책임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 내각 책임제 정부도 1년 뒤 1951년 5월 군부의 쿠데타로 붕괴했습니다. 이후 1963년 12월 달에 박정희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이 3년간의 역사, 즉 4.19와 5.16으로 이어진 이 역사의 의미를, 이 두 정치적 대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생각해 볼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4.19를 혁명이라고 합니다. 4.19가 일어날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민석홍이라는 서양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 서양사학계의 원로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만, 그분은 4.19를 프랑스 혁명에 비유했습니다. 프랑스 시민들이 봉기를 하여서 프랑스의 절대왕정 체제를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최문안이라는 나중에 서울대학 총장까지 하신 사회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민중의 혁명으로 4.19를 정의했습니다. 그 4.19를 목도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감격을 그들이 알고 있는 사회학적, 역사학적 지식을, 그들이 책에서 습득한 몇 가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관점에서 되돌아보면은 1950년대 이승만 정권은 결코 프랑스 절대왕정에 비견될 만한 그러한 강고한 어떤 앙샹레즘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폐망이랄까, 그건 앙샹레즘의 해체라고 할 수 있죠. 1950년대는 그러한 구체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보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는 약할 데가 없는 그러한 체제였습니다. 국가 재정의 40~50%가 미국의 원조에서 충당되고 있는, 공무원의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매우 취약한 그 나라 만들기의 초창기의 정치 체제를 가지고 앙샹레즘에 비유하는 것은 전혀 걸맞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가 국가 독점 자본주의 사이였습니까? 국가 독점 자본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국가 독점을 대표할 만한 가장 큰 회사는 부산 영도에 있는 대한조선공사입니다. 그 철강조선공사를 이승만 정부가 한번 정상화시키겠다고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수지타산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공장이었습니다. 민간의 공장으로서는 가장 그럴듯할 것이 삼성의 제1재단과 제1모직이 있었습니다만, 당시에 국제적 기준으로 보면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불과했습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책에서 읽은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 사건을 절교 혁명으로 정의했고, 지금까지 그것은 오랜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 혁명이 무슨 혁명인지는 엄밀히 정의된 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흔히 4.19는 이승만 독재 체제를 해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재가 무슨 독재인지 그것도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의, 히틀러의, 모택동의 독재와는 상이하죠. 그 계급 독재는 반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해체하고 반대 정치 세력을 전부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급 독재를 통해서 사회를 전복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문명을 파괴했지요. 그런 독재와 이승만의 독재는 아주 상이합니다. 1960년대에 윤천주라는 정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50년대에 이승만의 정치를 회고하면서 시자형의 독재라고 자기는 부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는 원로원의 기득권 세력과 대립을 했습니다. 그 보수파들과 대립해서 농지계획을 시행했죠. 원로원 회의를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평민적 계획을 추구했습니다. 또 그는 매우 군사적으로 승리한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정치적 성공과 군사적 승리는 그를 독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의 성공 때문에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브루투스에서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치학자 윤천주는 이승만의 독재를 시저형의 독재로서 세계주의를 지향했다, 그렇게까지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은 독재라기보다도 권위주의 정치를 했습니다. 제 책에서도 또 여러 정치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권위주의 정치라는 것은 어느 특별한 시기에, 예외적인 시기에 대중에 대해서 가부장적 권위를 갖는 정치가가 출연하는 그러한 그 정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승만은 역사가 자기에게 예외적으로 부여한 그 특별한 시기에 자기에 부여된 카리스마를 활용을 해서 나라 만들기 정치를 했습니다. 그가 추구한 것은 지난 4번의 강의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이념의 기초로 하고, 따라서 민족의 소원인 통일과 관련해서는 북진 통일 정책을 확립을 하고 추구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확립시키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당분간 대립적 자세를 유지한다. 쉽게 일본과 타협했다가는 다시 일본에 종속될지 모른다. 그래서 대일 강경 노선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선제에 기초한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미국과 강인하게 맞서면서 어떤 자립적 국가 경제 건설을 추구를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어떤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그가 그의 권위주의 정치를 통해서 각인하고 해서 했던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입니다. 이 국가 정체성,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그는 1950년대 그 야당과의 극한적인 정쟁 과정을 통해서 이걸 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의 권위주의 정치는 마치 시자형의 독재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던 비극적인 어떤 실패의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그 지나치게 어떤 그 개인적인 권위주의적 정치, 그 야당과의 극한적인 정쟁의 결과 대통령 중심제냐, 내각 책임제냐, 부통령제를 존치냐, 이를 둘러싼 어떤 정쟁의 결과 그의 이념을 선계할 만한 적절한 후계자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내려올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타고 있었던 셈이다라고 저는 제 책에서 대한민국 역사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45년부터 또는 48년부터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이 유권자의 젊은 계층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가 되면은 도시부 그리고 지방 농촌에 내려가도 군청이 소재한 업부에 있어서 자유당은 선거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미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세대들은 그 명분과 이념이 어떠하든 권위주의 정치를, 카리스마 정치를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들이죠. 그들은 마치 새끼거미가 어미거미의 체액을 빨고 자란 다음에 어미거미의 사체마저도 먹어치우는 그러한 식으로 이승만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위기적 상황에서 정권을 연장해보고자 자유당의 강경 세력들은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죠. 그 엄청난 어떤 정치적 대사건을 겪으면서 국민은 봉기를 했고 이승만은 쓸쓸히 하야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불의를 보고 젊은이들이 봉기를 했으니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망해가는 어떤 조선왕조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의에서 열변을 토하고 나중에 감옥에까지 가서 6년 동안 영의 생활을 했던 그로서는 하야하는 몸이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뭉쳐진 젊은 계층의 대두를 보고 그의 역할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다음 달에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한인 국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승만이 발표한 글을 보면은 나라가 독립이 되면은 독립국가가 만들어지면은 한 10년간 국민 계몽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다 했던 것이죠. 다 했던 것이고 역사의 무대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장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권을 승계한 이승만을 결국은 쓰러지게 했던 민주당 세력이 역사 성자로서 지위를 확보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민주당도 1년 뒤에 불명예스럽게 퇴장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세력이 건국과 전쟁을 치른 두 정치 세력이 나라 만들기 초창기에 정부 형태를 둘러싼 극한적인 정쟁의 결과 공도했다, 함께 쓰러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민주당은 4.19 이후에 1940년 6월 달에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12년 동안 추구해던 내각 책임제 개헌을 하죠. 그리고 7월 달에 바로 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새로운 헌법에 의하면은 민의원, 참의원, 양원 국회제인데요. 그 양원 합동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사람이죠. 이 대통령에는 민주당의 구파인 윤보선 씨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윤보선 씨는 헌법에 따라서 국무총리를 지명을 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무원을 구성을 합니다. 이게 행정부의 행주부가 됩니다. 국무총리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가 원수를 뽑고 그 국가 원수가 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무총리제를 지명하는 것은 이게 또 별로 이렇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기 힘든 그런 제도입니다. 어쨌든 그 입헌군주제 고유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 할 만한 어떤 참 내각 책임제 고유의 어떤 역사적 전통이 없는 나라에서 내각 책임제를 하자니까 그런 식의 제도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그 자기 파인 그 김도연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서 그 국무총리는 민의원에서 인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민의원은 단 한 표 차로 그 김도연 씨 국무총리 취임을 인준을 거부합니다. 김도연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파벌들이 내각의 자리를 강요 자리를 두고 밤새 협상을 벌리다가 타협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은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부정을 하느냐 말이죠. 그게 바로 붕당 정치라 그러는 겁니다. 이승만이 가장 경계했던 붕당 정치가 그 정치적 거목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적나라하게 국회를 무대로 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할 수 없이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민주당의 신파의 장면 씨를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습니다. 장면 총리가 국무총리를 인준을 받고 나서는 신파 일색의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자 구파가 반발했습니다. 누가 임명한 총리냐? 신구파가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아름답게 내각을 출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파는 민주당을 탈당을 하죠. 그렇게 해서 4.19의 성과로 집권한 민주당은 곧바로 신민당, 민주당 이런 두 정당으로 분열을 합니다. 그 민주당, 신민당 내에서도 2개, 3개의 파벌이 또 생겨나서 장면 정부는 집권 10개월간 무려 3차례나 개각을 하고 장관의 평균 임기는 3개월이 못됐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치가 끝도 없는 붕당 정치로 혼란과 어떤 파당을 일삼는 가운데 사회도 분열했습니다. 제 책에서는 사회의 방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려 그 10개월 사이에 데모가 군중 시위가 2,000여 건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도합 100만 명이 거기에 참여했다. 데모가 얼마나 심했는지 국민학교 학생들이 어른들 데모 좀 그만하십시오 하는 데모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서 약 400개의 언론사가 난립을 하는 가운데 오직 비판만 일삼는, 비판을 통해서 언론사의 수입을 추구하는 이와 같은 약탈형 언론이 또 성립하게 됩니다. 가장 두려웠던 것은, 경계했던 것은 바로 급진 세력의 대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하에 잠복해 있던, 웅크려 있던 그러한 세력들이 다시 대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소위 민자통을 결성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한 평화통일을 추구하게 되죠. 학생들도 거기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하면서 남북 학생회담을 제기를 하게 되죠. 당시 이 장면 정부와 미국이 한미 경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많은 원조를 주고 있으면서도 이 원조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 세부 내역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이승만의 강인한 어떤 외교적 자세 때문에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승만이 물러나고 난 뒤에 대단히 미국과 협조적인 어떤 그 장면 정부와 원조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미국이 자세히 그 정보를 알고 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경제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자통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군중 시위가 일어났고 어느 군중 시위에서는 노골적으로 김일성 만세와 같은 그러한 구호가 외쳐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짙은 불안감이, 체제 위기감이 사회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건국이 될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바로 이 남북 협상의 관문이었습니다. 민족 통일을 위해서 남북이 협상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대단히 설득력이 큰 그러한 정치적 구호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감성의 정치일 뿐입니다. 이념을 달리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세력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협상을 할지는 단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는 불가능한 협상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고 소위 말해서 그 정치 협상을 통해서 공산주의들이 추구하는 어떤 대중 그 민족 통일 노선의 위험성, 소위 인민민주주의적 개혁의 어떤 그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통일 전선의 위험성을 뿌리치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초 이념으로 확립을 하고 거기 자유민주주의적 국가의 능력을 배양을 해서 장차 북진 통일을 한다는 것이 그 이승만 대통령이 확고하면서도 알기 쉽고 그리고 광명정대한 어떤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는데 바로 그 건립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바로 남북 협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4.19 이후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짙은 불안감이 휩싸였을 때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곧이어 한국의 군부가 봉기할 것이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19 이후에 극한적인 정치 혼란과 사회의 방종, 나아가서 체제 위기를 보면서 한국의 군부는 봉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한국의 군부는 약 70만의 어떤 그 군대, 특히 그 장교는 가장 잘 조직되고 훈련된 인적 자본의 집합이었습니다. 그들은 멀리는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나가서 해방 후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몇 차례 사선을 넘으면서 반공 이념을 다지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도의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제만 어떤 인문적 훈련 소양을 갖춘 한국에서 가장 수준 높은 인적 자본의 집단이었습니다. 이 집단이 국가 체제가 전면적인 위기에 들어서게 되자 봉기를 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5.16 쿠데타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쿠데타는 언필칭 대놓고 한 쿠데타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데타 모의가 4차례나 사전에 누설이 되어서 장면 총리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면 총리는 그걸 심각하게 다루질 않았습니다.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한국군에서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쿠데타를 지휘한 박정희 육군소장은 쿠데타 계획서를 자기의 상관인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총장을 찾아가서 책상 위에 그 계획서를 놓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장도영 씨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만이 많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본 정도에 불과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상 1961년 5월 16일 그 새벽에 그 쿠데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전날 밤 10시에 정식으로 그 쿠데타에 관한 첩보가 참모총장은 그것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한 대여섯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저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그 지휘권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걸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중화기로 무장한 군을 한강에 배치해서 그 김포에서 넘어오는 쿠데타 군의 도하를 막았어야 되죠. 그러나 그는 한강을 개인 화기로 무장한 헌병중대에게 경비를 맡겼고 또 매우 이상하게도 트럭이 통과할 만한 길은 열어두라고 그랬습니다. 기회주의적 행동을 한 것이죠. 장면 총리는 쿠데타 소식을 듣고 국군 통수자로서 군의 지휘계통을 장악해서 대항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 대사관으로 도망을 쳤어요. 미국 대사관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서울 해화동에 있는 어느 수녀원에 몸을 숨겼습니다. 55시간이나 철저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미국 대사에게 2번이나 전화를 해서 미국 그린 대리 대사입니다. 유엔군이 쿠데타 군을 진압해 주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린 대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국군 통수권자인 당신이 나타나서 정식으로 명령을 하고 요청을 하면 유엔군이 도와주겠다. 그러나 장면 총리는 나가면 체포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고 위기적 상황에서 일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헌법에 보면은 개정된 헌법에 보면은 군의 통수권은 대통령이 이를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장면 총리하고 늘 다투는데요. 그 헌법의 기초에서 유엔 상군 사령관이 메그루더란 사령관이 쿠데타군 진압에 관한 명령을 내려주기를 요청합니다. 원주에 있는 제1군 사령관 이할림 장군은 그런 명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전군 사령관들에게 명령만 내려가면은 불과 4,600명의 쿠데타군은 충분히 진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윤보선 대통령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쿠데타군 수뇌부를 그 박정희 소장을 접견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올 것이 왔구나 그랬습니다. 그 역시 그에게 권자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기회주의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 시민들은 의외로 평온한 가운데 쿠데타군에 지지를 보내고 있었고 그 사실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 전해지자 미국 정부는 드디어 쿠데타를 승인을 합니다. 결국은 쿠데타는 군사혁명으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후 한 2년 6개월간 박정희 육군소장을 최고회의의 의장으로 하는 군사정부의 통치가 있게 되는데요. 그 결과 1962년 말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헌법 개정에서는 대통령 중심제가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리고 불합리했던 부통령제는 아예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를 국회가 승인하는 그와 같은 제도도 없어졌습니다. 매우 철저한 어떤 대통령 중심제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헌헌법 이래 헌법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소들, 노동자가 기업의 이윤을 균점한다든가 기업을 사기업을 공기업으로 돌릴 수 있다든가 등등 이와 같은 요소들을 모두 해소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창의와 자유를 경제의 원칙으로 하는 시장 경제의 원칙을 분명히 정립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63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박정희 최고위 의장은 대통령에 선출이 됩니다. 이 혁명과 쿠데타와 군사혁명이라는 격동의 정치 과정을 거친 나머지 새로운 어떤 그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하는데 대통령 직선제는 나름대로 훌륭한 어떤 그 융통성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만들기 세력이 저는 완전히 교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세력 그리고 민주당 세력이 다 교체되고 나이 40대의 매우 젊은 어떤 정치가들이 나라를 맡는 당국을 하는 국가 경영을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라 만들 그 정치 세력이 교체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의 권위주의가 몸으로 실천했던 여러 가지 내셔널 아이덴티티는 훌륭하게 복구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는다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자유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확립, 그리고 그것의 그 표현으로서 북진통일 정책을 개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한 어떤 그 국제관계로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건히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중심제 정부를 확인을 했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정치 세력들은 이승만이 남긴 어떤 정치 중대한 몇 가지를 수정합니다. 대일 강경 노선을 수정을 하죠. 그리고 해서 일본과의 어떤 국교를 정상화시키면서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시대는 달라졌고 정치 제일주의에서 경제 제일주의로 한국 정치의 과제는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 만들기 세력의 교체, 다시 말해서 나라 만들기의 새로운 과제가 전개되는 어떤 그러한 신시대가 열렸다. 바로 그러한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그 일련의 연속적인 대변혁 과정으로서 상호 인과적으로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부르고 해서 어떤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사건으로서 4.19와 5.16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서 이 두 사건을 가지고 나라 만들기 세력의 교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으로 잠시 말씀드릴 것은 이 4.19를 두고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 책에서도 이 혁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민주혁명이라 했는데요. 마치 교통혁명, 정보혁명, 뭐 통신혁명처럼 또는 종교혁명처럼 이거 어디까지나 소프트한 의미로 뭔가 한국인들의 어떤 정치 생활에 있어서 민주주의 원리를, 주권 재민의 원리를 한번 각인해주는 그러한 중대한 어떤 변혁이었다. 그러한 소프트한 의미로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혁명이라는 말을 써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자료를 하나 지금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이 역사 교실에서 가르쳐진 어떤 한국 근현대사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이 4.19 혁명을 가지고 미완의 혁명이라 그랬습니다. 4.19 이후에 사회 민주화와 통일에 대한 열망이 하나의 혁명으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16 군사정변으로 꺾이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패러그래프의 제목이 미완의 혁명입니다. 4.19를 미완의 혁명이라고 했을 때 그 미완의 혁명 그 자체는 이 교과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은 민족 운동을 나타냅니다. 민족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족 혁명이라는 말은 아시아 공산주의 혁명의 지적 계보사에서 그 정당한 추수가 있는 말입니다. 소위 신민주주의 혁명, 민주주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바로 그러한 계보를 잇는 어떤 4.19 해석이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건국 노선과 그 지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와 같은 4.19에 대한 해석이 교과서에 등장을 해서 10년간 우리의 젊은 세대를 가르쳤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교과서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오늘날 이 21세기 초까지 있어서도 우리의 건국사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커다란 지적 공백을 아직도 안고 있는가를 이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완의 혁명론은 저를 볼 땐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민족혁명, 이른바 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걸 기각을 하면서 그것과의 투쟁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운 바로 이 대한민국의 엔타이 태조로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민족혁명입니다. 이러한 역사 서술은 개인의 자유일 수는 있습니다만 공격 현장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19가 혁명이라면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혁명, 바로 그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